이번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기관 투자자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상황인지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개인 투자자인 우리도 그 판단에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핫했던 모습을 7월 정도에 보여줬었고요, 10월 달에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 10일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약 727억 가까이를 매도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399억을 매수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76억을 매수하면서 어쨌든 최근의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주가가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인 4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현대차와 달리 474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현대차와 다르게 780억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으나 기관 투자자는 258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공교롭게도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하는 개인과 외국인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추세,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추세인데요, 유독 기관만큼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모두 매수하면서 꾸준히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기관 투자자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상황인지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개인 투자자인 우리도 그 판단에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판단할 때 PQC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격, 수량, 비용, 이 세 가지 부분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뤄드렸던 HMM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수량, 비용이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HMM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MM이 주가가 핫했던 이유는 운임료가 인상되면서 이 프라이스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났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수량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항로를 통해서 코로나 관련 방역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존 대비 물류량이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HMM이 얼라이언스 가입을 통해서 용선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아낄 수 있다라는 점, 이 세 부분에서 모두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 보니까 주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룰 종목인 현대기아차에도 이 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프라이스 부분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트렌드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수량에서는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월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스트 원가 절감 부분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현대 기아차가 현재 원가 절감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면서 PQC 각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 도드라지는 현상 하나가 바로 SUV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될 정도로 SUV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나왔던 제네시스 GV80이라든지 또 많은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었었던 펠리쉐이드라든지 이런 SUV 차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게 올해 2020년의 자동차 업계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SUV 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단보다 단가가 약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SUV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한 대당의 판매 단가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실제로 현대차의 글로벌 SUV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SUV
SUV는 전체 35%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고 약 60% 가까이가 세단 매출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 전체 50%, SUV가 전체 43%로 2년 전 대비해서 약 8% 가까이 SUV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기아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2018년에 기아 자동차가 세단이 59%, SUV가 34%였다면 올해 2020년은 세단이 44%, 그리고 SUV가 49%로 오히려 세단보다 SUV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SUV 판매 비중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약 20%가 SUV 판매량이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021년은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현재 DB금융투자라든지 글로벌 리서치 회사들은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 기준으로는 글로벌적으로 베스트셀링카는 2015년 기준으로는 아반떼가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가져갔습니다. 약 80만 대 가까이를 팔았고 반면에 SUV로 가장 많이 팔렸던 투싼 같은 경우에는 약 60만 대 판매량이 그쳤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이 수치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단 대비 SUV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점은 이 부분은 완성차 업체의 매출 증가로 우리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아차 역시도 글로벌 베스트셀링카가 K3보다 스포티지가 꾸준하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현상은 작년까지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글로벌 마켓쉐어 상위 13개 기업의 연간 ASP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에 한 대당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가 상승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판매 트림입니다. 기아의 대표적인 SUV인 텔룰라이드 판매 트림 현황을 살펴보면요. 모델이 크게 LX, S, EX, SX 이 네 트림으로 나눠져 있고요. 트림이 증가할수록 가격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텔룰라이드의 판매 트림 변화를 살펴보면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제일 판매 비중이 높았던 게 약 33,000달러 정도 하는 S트림이 제일 판매량이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선호했던 게 LX 트림, 이 저가형 트림이 전체 76%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트림이 약간 저가형 트림에 머물렀지만 2020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트림인 LX 트림이 전체 11%로 비중이 내려가고요. 반면에 EX 트림과 SX 트림이 합치면 58%가 될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트림이 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완성차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 역시도 완성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텔룰라이드뿐만 아니라 기아의 또 다른 SUV인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가 트림인 LX 모델은 2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3분기에는 LX 트림이 16%로 가장 저가형 트림이 비중이 줄어든 만큼 하위 트림보다는 상위 트림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은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다른 트렌드가 ADAS라고 하는 옵션의 비중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고객들의 드라이빙 편의를 강화해주는 HUD라든지 UVO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는 현상들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트렌드입니다. K5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 비율이 예전에는 23%였으나 최근에는 71%로,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58%였으나 83%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ADAS 옵션 비중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차트를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드라이빙 효과를 강화해주는 옵션을 꾸준하게 고객들이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많이 채택이 되면 될수록 자동차 한 대의 판매 단가를 올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SUV 판매량이 증가, 그다음에 하위 트림보다는 상위 트림을 선호하는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하는 고객들의 니즈, 이런 것들은 현대 기아차 등의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GV80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제네시스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GV80과 G80 이후에 경쟁사인 벤츠나 BMW를 훨씬 상회하는 마켓쉐어 1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대당 단가가 기존의 현대차보다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제네시스의 성공은 현대차 대당 ASP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네시스 브랜드 내수 판매 현황은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GV70이 새로 출시가 되면서 더 폭발적인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의 내년도 대당 ASP를 살펴보면 한 대당 판매가가 작년 대비해서 4%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아차의 21년 역시도 2018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 역시도 올해 대비해서 약 6% 정도 인상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의 대당 단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아봤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판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2차, 3차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수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했던 1월과 2월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후인 3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판매량이 일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부터는 뚜렷하게 판매량 감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지난 10월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주요 시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 코로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 수량 자체가 큰 변화는 없으나, 유럽이나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년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북미 마켓 셰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까지 갔었던 3, 4월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어쩔 수 없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8월 이후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판매량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셰어 역시도 한 4%대는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뚜렷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기아차의 북미 현황 역시도 락다운이 가장 심했었던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거의 없다라도 봐도 될 정도로 꾸준하게 판매량이 유지 및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팬데믹 이후에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동차 판매량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할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북미가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심했던 3월, 4월에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부 락다운이 다시 진행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피해가 심했던 3월과 4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럽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기아 자동차 역시도 유럽 점유율을 살펴보면 꾸준하게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MS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내면서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판매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K5와 같은 중형차들이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인기를 받다 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이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내로만 한정했을 때는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코로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다뤘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도 그리고 마켓 셰어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아 자동차의 중국 마켓 셰어 역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판매량이 좋을 거라고 현재 DB금융투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 개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올해 4분기까지로는 국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북미나 유럽,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물량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판매량도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연간으로 살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어들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하락폭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수량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기여가 약 2.5조 원에 달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봤을 때 물량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됐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량 증가에 따른 마진 기여가 예상이 되고요.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천억 원의 마진 감소가 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현재 DB금융투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원가 절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의 주가 차트를 주봉으로 살펴보면요, 2012년에는 25만원 정도의 주가를 유지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속절없이 계속 떨어졌던 게 바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가가 왜 빠졌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답은 이 차트 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2012, 13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약 8%, 약 10%로 어느 정도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이후부터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빠지면서 2018년에는 약 4%밖에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현대와 기아차는 왜 그동안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나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대당 판매 가격의 상승보다 한 대당 들어가는 재료비의 증가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초록색은 한 대당의 판매가, 그리고 이 회색은 한 대당 재료 원가라고 보면 되는데요. 2012년, 13년, 14년 모두 재료비는 작년 대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SP는 오히려 작년 대비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사실 2018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ASP 증가가 재료비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는 안정적으로 마진 확보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까지는 재료비 증가가 판매 가격 상승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아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2016년을 제외하고서는 최근에 있었던 2018년, 2019년도 한 대당 판매보다는 한 대당 재료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익이 꾸준하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 ASP를 늘리던가 아니면 이 재료비를 깎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마진 확보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2019년 1분기 이후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 3분기 이후부터는 아까 보셨던 내용과는 다르게 ASP 증가가 재료비 증가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년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올해 3분기 꾸준하게 판매 단가가 인상되면서 재료비는 그 대비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진 확보가 가능했었던 게 작년 2019년 3분기 이후로의 현대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아자동차 역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9년 2분기를 시작으로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역시도 재료비보다는 ASP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마진 확보가 가능했고 이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충분하게 자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현대차와 기아차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재료비 상승의 억제를 어떻게 이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요, 제일 많은 인구가 포진되어 있는 게 바로 50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0대의 연봉이 30대와 40대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인력 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50세 이상 직원의 비중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이후 아까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2019년 2분기, 3분기였잖아요. 2019년부터는 50세 이상의 직원 숫자 그리고 50세 이상의 직원 비중이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기아자동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50세 이상의 퇴직자 비중이 2019년부터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건비 비중이 높은 50대의 퇴직자들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료비 중에 인건비가 현재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은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판가 인상, 수량 증가, 원가 인하
이 3박자가 모두 완성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현대자동차의 인건비 추이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2019년 이후부터는 인건비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역시도 약 6%로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현재 DB금융투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 대당 제로비 중에서 이 정도의 인건비가 계속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아자동차의 인건비 추이 역시도 2019년 이후부터는 인건비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역시도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대당에 들어가는 원가율이 계속 개선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격, 수량, 비용 이 세 부분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가격 부분에서는 SUV 판매량의 증가, 그리고 하위 트림보다는 상위 트림에 대한 선호 현상이 증가, 또 다양한 옵션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취향이 맞아떨어지면서 한 대당의 판매가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량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량에 대한 타격이 거의 없었으며 북미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견조하게 판매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지됐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기대감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이뤄냈고, 즉 이 세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신호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현대차와 기아차를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에 따라 달리겠지만 어쨌든 기아차나 현대차 중에 한 종목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